평범한 한국의 아침, 해외 주식 수익 20% 보장이라는 달콤한 메시지 한 통이 수십 명의 인생을 뒤흔들었다. 몇 시간 후 송금 확인과 함께 연락은 두절됐고 돈은 캄보디아로 사라졌다. 수사관 지훈이 국경을 넘어 추적을 시작했을 때 그는 범죄 조직이 얼마나 치밀하게 진화했는지 그리고 피해자를 구하는 일이 얼마나 무력한지 깨닫게 됐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민영은 44이었다. 서울 은평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남편 고등학생 아들과 함께 살았다. 20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명예퇴직하고 받은 퇴직금 5천만 원이 통장에 들어온 게 석 달 전이었다. 남편은 재취업을 준비 중이었고 아들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다. 퇴직금은 앞으로의 생활비이자 아들의 학비였다. 하지만 물가는 계속 올랐고 은행 이자는 턱없이 낮았다. 어느 날 저녁 민영의 휴대폰에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다. 친구 추천으로 들어간 엄마들 모임 오픈 채팅방에서 누군가 링크를 공유한 것이었다. 해외 주식 투자 리딩방 초대장이었다. 클릭하자 깔끔한 디자인의 텔레그램 방으로 연결됐다. 방 안에는 이미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고 실시간으로 매매 인증 스크린샷이 올라오고 있었다. 민영은 처음에는 의심했다. 하지만 며칠간 방을 지켜보며 마음이 흔들렸다. 매일 아침 전문가로 보이는 팀장이 시황 분석을 올렸고 회원들은 수익 인증을 댓글로 남겼다. 어떤 이는 300만 원을 투자해 일주일 만에 60만 원을 벌었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1000만 원이 1200만 원이 됐다고 자랑했다. 스크린샷마다 증권사 로고와 계좌번호 일부가 선명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민영에게 개인 메시지가 왔다. 팀장을 자칭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민영이 오랫동안 방을 지켜본 것을 알고 있다며 특별히 1대1 상담을 제안했다. 민영은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다. 안전한지, 원금 손실은 없는지, 어떻게 수익이 보장되는지. 팀장은 친절하고 상세하게 답변했다. 해외 선물 옵션 시장을 활용하며 전문 트레이더가 직접 운용한다고 했다. 최소 투자 금액은 100만 원, 수익은 평균 월 15%에서 20%라고 했다. 민영은 망설였다. 하지만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불안했다. 물가는 오르고 남편의 재취업은 불투명했다. 아들의 학비도 걱정이었다. 결국 민영은 결심했다. 일단 100만 원만 넣어보기로 했다. 잃어도 큰 타격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팀장은 기뻐하며 송금 계좌를 알려줬다. 그런데 그 계좌는 한국은행이 아니었다. 해외 결제 대행 업체의 가상 계좌였다. 민영은 순간 의심했지만 팀장은 세금 문제 때문에 해외 계좌를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민영은 송금했다. 몇 시간 후 민영의 투자 계정이 생성됐다는 메시지가 왔다. 전용 앱 링크도 함께 왔다. 앱을 설치하자 민영의 이름과 투자 금액이 표시됐다. 화면은 전문적으로 보였고 실시간 차트까지 움직였다. 이틀 후 민영의 계좌에 수익이 표시됐다. 100만 원이 112만 원이 됐다. 민영은 놀랐다. 정말로 수익이 나고 있었다. 팀장은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지금이 기회라며 추가 투자를 권유했다. 민영은 고민 끝에 500만 원을 더 넣었다. 일주일 후 계좌는 650만 원을 넘어섰다. 민영은 흥분했다. 남편에게는 비밀로 했다. 더 큰 수익을 내고 나서 깜짝 선물처럼 알려주고 싶었다. 팀장은 이번에는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특별 상품을 소개했다. 최소 투자 금액은 2천만 원, 한 달 수익률은 30%였다. 민영은 망설였지만 지금까지의 수익을 보며 결심했다. 퇴직금의 절반을 투자하기로 했다. 송금 후 민영의 마음은 설레면서도 불안했다. 하지만 팀장은 계속 안심시켰다. 전문가들이 관리하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했다. 민영은 매일 앱을 열어 계좌를 확인했다. 숫자는 계속 올라갔다.
2천만 원이 2,400만 원이 됐고 곧 2,600만 원을 넘어섰다. 민영은 행복했다. 이제 남은 퇴직금도 넣을까 고민했다. 하지만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다. 어느 날 아침 민영이 앱을 열려고 하자 로그인이 되지 않았다.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해도 마찬가지였다. 민영은 당황해서 팀장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답장이 없었다. 몇 시간을 기다렸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다. 민영은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방도 사라져 있었다. 민영의 손이 떨렸다. 전화를 걸어봤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그제야 민영은 깨달았다.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민영은 즉시 남편에게 사실을 털어놨다. 남편은 충격에 말을 잃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은행으로 향했다. 창구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송금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하지만 직원은 고개를 저었다. 해외 결제 대행 업체로 송금된 돈은 이미 빠져나갔고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안내받았다. 민영 부부는 가까운 경찰서로 갔다. 경찰은 진술을 받으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이런 사건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은 없었다. 돈이 해외로 나간 경우 회수율은 5%도 안 된다고 했다. 국제 공조 수사가 필요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부분은 범인을 잡기도 전에 조직이 사라진다고 했다. 민영은 무너졌다. 2,500만 원, 퇴직금의 절반이 한순간에 날아갔다. 남편은 민영을 탓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 모두 말을 잃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영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아들 학비는 어떻게 하나, 생활비는 어떻게 하나. 앞길이 막막했다. 한편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속속 나타났다. 민영처럼 텔레그램 리딩방에 속아 송금한 사람들이었다. 어떤 이는 1,000만 원을, 어떤 이는 3천만 원을 잃었다. 피해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서로를 찾았고 피해자 모임을 만들었다. 첫 모임에는 15명이 모였다. 모두 비슷한 수법으로 당했고 송금처도 같은 해외 결제 대행 업체였다. 피해자들은 공통점을 찾기 시작했다. 텔레그램 방의 팀장 이름, 사용된 앱, 송금 계좌.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돈이 최종적으로 캄보디아의 은행 계좌로 흘러들어갔다는 것이었다. 한 피해자가 결제 대행 업체에 강력하게 항의해 얻어낸 정보였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 캄보디아의 어떤 계좌인지 누구 명의인지는 알 수 없었다. 경찰 수사는 더뎠다. 국제 사건이라 관할이 복잡했고 캄보디아 경찰과의 협조도 쉽지 않았다. 한국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지만 피해자들에게는 진전이 보이지 않았다. 시간만 흘렀다. 그러던 중 피해자 중 한 명이 특이한 제보를 받았다. 자신도 비슷한 사기를 당했다는 사람이 SNS로 연락을 해온 것이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아는 수사관을 소개해 줄 수 있다고 했다. 금융범죄 전담팀에서 일하는 지훈이라는 사람이었다. 피해자들은 망설이다가 연락을 시도했다. 지훈은 30대 후반의 수사관이었다. 금융범죄를 전담하며 수년간 보이스피싱과 투자 사기 사건을 다뤄왔다. 최근 들어 해외 조직이 연루된 사건이 급증하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피해자들의 연락을 받고 지훈은 사건 자료를 검토했다. 송금 흐름, 사용된 앱, 텔레그램 방해 패턴. 모든 것이 조직적이었다. 지훈은 결제 대행 업체를 추적했다. 겉으로는 정상적인 해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었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니 수상한 점이 많았다. 짧은 기간에 수십억 원이 몰렸다가 빠져나갔다. 그리고 그 돈은 모두 캄보디아의 특정 은행 계좌로 향했다. 지훈은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 사기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국제적인 범죄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 지훈은 상부에 보고했다. 하지만 반응은 미온적이었다. 국제 공조 수사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성공률도 낮다고 했다. 한국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훈은 포기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의 절박한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지우는 비공식적으로 움직이기로 했다. 개인 휴가를 내고 캄보디아로 직접 가기로 결심했다. 위험할 수도 있었지만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출국 전 지우는 피해자 모임을 찾아갔다. 민영을 포함한 피해자들은 지훈을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봤다. 지훈은 약속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범인을 잡겠다고. 며칠 후 지훈은 인천공항에서 푸놈펜행 비행기에 올랐다. 기내에서 지훈은 사건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했다. 캄보디아의 은행 계좌, 결제 대행 업체의 흔적, 텔레그램 방의 IP 추적 결과. 모든 단서가 푸놈펜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지훈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범죄 조직은 자신들의 흔적을 철저히 지우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지훈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됐다. 푸놈펜 공항에 도착한 지훈은 뜨거운 열기와 습기를 느꼈다. 11월이었지만 한국의 한여름 같았다. 지훈은 미리 연락해둔 현지 가이드를 만났다. 소콘이라는 이름의 캄보디아인으로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했다. 소콘은 푸놈펜에서 10년 넘게 한국 기업들을 도와주는 일을 해왔고 최근 몇 년간 이런 금융 사기 사건이 급증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다. 소콘은 지훈을 허름한 식당으로 안내했다. 그곳에서 지훈은 또 다른 사람을 만났다. 민수라는 한국인 남성이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민수는 1년 전까지 푸놈펜의 한 콜센터에서 일했다고 밝혔다. 그는 구인 광고를 보고 고수익 해외 취업이라는 말에 속아 캄보디아로 왔고 도착해서야 자신이 사기 조직에 고용된 것을 알았다고 했다. 민수가 일했던 곳은 겉으로 보기에 평범한 오피스텔이었다. 푸놈펜 중심가의 고급 아파트형 건물 한 층을 전부 임대에 사용했다. 외부인의 출입은 철저히 통제됐고 CCTV가 곳곳에 설치돼 있었다. 내부에는 100명이 넘는 상담원들이 일했다. 대부분은 한국인이거나 중국 동포였고 일부는 베트남인과 필리핀인이었다. 모두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상담원들은 철저한 교육을 받았다. 입사 첫 주는 스크립트 암기와 역할극 훈련이었다. 투자 전문가처럼 보이는 법, 신뢰를 주는 말투, 피해자의 의심을 잠재우는 화법. 모든 것이 매뉴얼화돼 있었다. 상담원들은 가짜 신분증과 명함을 받았고 각자에게 팀장이나 전문 트레이더 같은 역할이 부여됐다. 실제로는 아무런 금융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스크립트만 읽으면 전문가처럼 보였다. 민수는 처음에 저항했다고 했다. 하지만 조직은 그의 여권을 압수했고 숙소에서 나가는 것을 금지했다. 탈출하려던 동료 한 명은 폭행을 당했고 그 이후로는 아무도 저항하지 못했다. 급여는 매달 지급됐지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임금이 삭감됐다. 민수는 6개월을 버티다가 간신히 탈출했고 지금은 한국 대사관의 도움으로 귀국을 기다리는 중이었다. 지우는 민수에게 조직의 구조에 대해 물었다. 민수는 자신이 아는 선에서 설명했다. 조직은 철저하게 계층화돼 있었다. 최하위는 상담원들이고 그 위에 팀장들이 있었다. 팀장들은 상담원들을 관리하고 실적을 체크했다. 그 위에는 본부장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은 전체 운영을 총괄했지만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리고 최상위에는 보스가 있었다. 아무도 보스의 정체를 몰랐다. 다만 모든 지시가 보스에게서 내려온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 지우는 그 건물의 위치를 물었다. 민수는 주저하다가 대략적인 위치를 알려줬다. 푸놈펜 중심가의 번화한 거리에 있는 고층 아파트였다. 민수는 경고했다. 그곳은 매우 위험하다고. 조직은 현지 경찰과도 연결돼 있고 외부인이 접근하면 즉시 알아챈다고 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다. 다음 날 지우는 소콘과 함께 그 건물을 찾아갔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고급 주거용 건물이었다. 1층에는 카페와 편의점이 있었고 사람들이 드나들었다. 지우는 건물 주변을 돌며 관찰했다. CCTV가 많았고 경비원도 여러 명이었다. 7층 전체가 문제의 사무실이라고
민수가 말했던 곳이었다. 하지만 외부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창문은 모두 블라인드로 가려져 있었다. 지우는 현지 경찰서를 찾아갔다. 사전에 한국 대사관을 통해 협조 요청을 해둔 상태였다. 하지만 반응은 냉담했다. 현지 경찰은 이런 사건에 소극적이었다. 국제범죄는 복잡하고 외교 문제로 번질 수 있어 꺼린다고 했다. 게다가 명확한 증거 없이는 수색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고 했다. 지우는 답답했지만 현지의 법적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지우는 다른 방법을 모색했다. 소콘을 통해 현지의 정보원들을 접촉했다. 그중 한 명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그 건물에서 일하는 청소부가 수상한 점을 목격했다고 했다.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고 수십 명이 컴퓨터 앞에 앉아 전화를 걸고 있었다고 했다. 또한 한 달에 한 번씩 큰 가방을 든 사람들이 드나든다고 했다. 아마도 현금을 운반하는 것으로 보였다. 지우는 며칠간 건물을 감시했다. 출입하는 사람들의 패턴을 파악하고 사진을 찍었다. 대부분은 20대에서 30대의 젊은 사람들이었다. 한국인으로 보이는 이들도 많았다. 어떤 이들은 지친 표정이었고 어떤 이들은 무표정했다. 지우는 그들이 민수처럼 속아서 온 피해자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조직의 핵심 인물들은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우는 좀 더 직접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그것은 위험했다. 소콘도 만류했다. 이곳은 한국이 아니고 조직은 잔인하다고 경고했다. 지우는 고민에 빠졌다. 시간은 흘렀고 한국의 피해자들은 매일 연락을 해왔다. 그들의 절박함이 지훈을 압박했다. 한국에서는 피해자 가족들의 모임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처음 15명으로 시작했던 모임은 한 달 만에 10명을 넘어섰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었다. 피해 금액도 다양했다. 적게는 100만 원부터 많게는 1억 원까지. 총 피해액은 30억 원을 넘었다. 민영은 피해자 모임의 대표를 맡았다. 처음에는 소극적이었지만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보며 용기를 냈다. 민영은 피해자들의 사연을 모으고 증거 자료를 정리했다. 텔레그램 대화 내용, 송금 증빙, 가짜 앱의 스크린샷, 모든 것을 문서화했다. 그리고 경찰, 금융감독원, 국회의원실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반응은 기대에 못 미쳤다. 경찰은 수사 중이라고만 했고 금융감독원은 해외 사건이라 관할 밖이라고 했다. 국회의원실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며 국정감사에서 다루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피해자들은 분노했다. 자신들의 돈이 사라졌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느꼈다. 피해자 중 일부는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기도 했다. 한 60대 남성은 노후 자금 전부를 잃었고 집까지 팔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그는 모임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자신이 어리석었다고,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민영은 그를 위로하며 함께 싸우자고 말했다. 하지만 민영 자신도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들 얼굴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모임에서는 의견이 갈렸다. 어떤 이들은 법적 대응을 주장했다. 집단 소송을 제기하고 언론에 알려야 한다고 했다. 어떤 이들은 직접 캄보디아로 가자고 했다. 지훈처럼 현장에 가서 조직을 찾아내고 돈을 돌려받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캄보디아까지 가는 비용도 문제였고 언어와 법률의 장벽도 높았다. 그러던 중 피해자 중 한 명의 딸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다. 25살의 대학생 수진이었다. 수진의 아버지는 3천만 원을 잃었고 가족은 경제적으로 무너졌다. 수진은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건의 전말을 공개했다. 아버지가 어떻게 속았는지, 가족이 얼마나 힘든지 생생한 증언이었다. 방송은 순식간에 퍼졌다. 조회수는 하루 만에 100만을 넘었고 댓글에는 응원과 분노가 쏟아졌다. 언론도 주목하기 시작했다.
방송국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고 신문에 기사가 실렸다. 해외 투자 사기의 실태가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여론이 들끓었고 정치권도 움직였다. 국회에서 긴급 질의가 나왔고 정부는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도 커졌다. 수진에게 협박 메시지가 오기 시작했다. 정체불명의 번호에서 온 문자였다. 방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가족이 위험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수진은 두려웠지만 방송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협박 내용까지 공개하며 조직의 잔인함을 폭로했다. 피해자 모임은 더욱 결속됐다. 민영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대응을 시작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집단 소송을 준비했다. 대상은 결제 대행업체와 텔레그램 그리고 조직의 중간 관리자들이었다. 승소 가능성은 낮았지만 싸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한편 캄보디아의 조직은 한국에서의 여론 악화를 감지했다. 조직은 즉시 대응에 나섰다. 사용하던 텔레그램 방을 모두 폐쇄하고 새로운 방을 만들었다. 앱의 서버도 다른 나라로 옮겼다. 상담원들에게는 스크립트를 바꾸고 더욱 조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조직은 흔적을 지우는데 능숙했다. 지우는 한국의 상황을 전해 듣고 조급해졌다. 조직이 움직임을 바꾸면 추적이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우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조직 내부로 접근해야 했다. 지우는 소콘에게 부탁했다. 조직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소콘은 며칠간 알아본 끝에 한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조직의 중간 관리자 중 한 명이 돈 문제로 불만을 갖고 있다는 정보였다. 그를 접촉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지훈이 접촉하려는 인물은 태식이라는 이름의 한국인이었다. 30대 중반으로 조직에서 팀장 역할을 하고 있었다. 태식은 원래 한국에서 영업일을 하다가 빚을 지고 캄보디아로 도피했다. 처음에는 단순 상담원으로 일했지만 실적이 좋아 빠르게 승진했다. 하지만 최근 조직과 갈등이 생겼다. 약속된 보너스를 받지 못했고 상부는 계속 더 많은 실적을 요구했다. 소코는 태식이 자주 가는 술집을 알아냈다. 푸놈펜의 한국인 밀집 지역에 있는 작은 주점이었다. 지우는 며칠간 그곳을 감시했다. 태식은 일주일에 두세 번 혼자 와서 술을 마셨다. 항상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마셨고 표정은 어두웠다. 어느 날 저녁 지우는 태식에게 접근했다. 옆자리에 자연스럽게 앉아 술을 주문했다. 태식은 지훈을 힐끗 보았지만 말을 걸지 않았다. 지훈은 먼저 말을 걸었다. 한국에서 왔다고 사업 때문에 푸놈펜에 머물고 있다고 했다. 태식은 짧게 대답했다. 자신도 한국 사람이라고. 며칠간 지훈은 같은 시간에 그 술집을 찾았다. 태식도 나타났고 두 사람은 조금씩 대화를 나눴다. 지훈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사업가로 행세했다. 태식은 경계했지만 외로움 때문인지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태식은 술에 취해 자신의 일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일은 힘들고 돈은 제대로 못 받고 상부는 무리한 요구만 한다고 했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을 하냐고. 태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온라인 마케팅 일이라고 했다. 투자 상담을 해준다고 했다. 지훈은 더 묻지 않았다. 너무 깊이 파고들면 의심받을 수 있었다. 대신 태식의 불만에 공감하며 술잔을 채워줬다. 며칠 후 태식이 먼저 연락을 해왔다. 술 한잔 하자는 내용이었다. 지훈은 응했다. 이번에는 태식이 더 많이 말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에 돌아갈 수도 없고 여기서라도 돈을 벌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조직은 자신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다고 불평했다. 지훈은 기회를 포착했다. 술에 취한 척하며 물었다. 그런 일이라면 위험하지 않냐고. 태식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위험하다고. 한국 경찰이 추적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었다고. 그래서 조직은 최근 운영 방식을 바꿨다고 했다.
서버를 다른 나라로 옮기고 상담원들에게 새로운 스크립트를 주고 보안을 더 강화했다고 했다. 지우는 더 구체적인 정보를 원했다. 하지만 서두르면 안 됐다. 태식의 신뢰를 완전히 얻어야 했다. 지우는 며칠을 더 기다렸다. 그리고 다시 만났을 때 지우는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자신이 도와줄 수 있다고. 태식이 조직을 떠나고 싶다면 안전하게 한국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아주겠다고 했다. 태식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지훈을 바라봤다. 지훈은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다. 자신이 수사관이라고 조직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식은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하지만 지훈은 태식을 붙잡으며 간곡히 말했다. 자신은 태식을 잡으려는 게 아니라고. 피해자들을 돕고 싶다고. 태식이 협조하면 그의 죄도 감경받을 수 있다고 설득했다. 태식은 한참을 고민했다. 술집을 나와 밤거리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다. 지우는 조용히 따라갔다. 1시간쯤 지났을 때 태식이 멈춰섰다. 그리고 말했다. 도와주겠다고.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했다.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달라고. 조직은 배신자를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지우는 약속했다. 태식을 보호하겠다고. 한국 대사관과 협조해 안전하게 귀국시키겠다고 했다.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조직의 구조, 상담원 명단, 관리자들의 역할, 자금이 흐르는 경로. 태식은 USB에 저장해둔 파일도 건넸다. 내부 녹음, 스크립트, 관리자들의 메시지 기록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파일을 확인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였다. 조직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자료였다. 지우는 태식에게 감사를 표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다. 태식이 이 사실을 조직에 들키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었다. 태식은 말했다. 자신 말고도 불만을 가진 사람이 더 있다고. 일부 상담원들도 탈출을 꿈꾸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여권을 빼앗겼거나 협박을 받아 움직이지 못한다고 했다. 지우는 그들도 구출할 방법을 생각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조직의 핵심 인물들을 잡아야 했다. 태식의 정보를 바탕으로 지우는 조직의 위치와 운영 방식을 정확히 파악했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이었다. 하지만 지훈 혼자서는 불가능했다. 한국 경찰, 캄보디아 경찰, 그리고 국제 공조가 필요했다. 지훈은 서울로 연락을 취했다. 확보한 증거를 전송하며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 사건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지훈의 증거 자료는 서울에 도착했고 금융범죄 전담팀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한국 경찰은 외교부를 통해 캄보디아 당국에 공식 협조 요청을 보냈다. 동시에 국제형사경찰기구에도 사건을 보고했다. 하지만 절차는 복잡했고 시간이 걸렸다. 지우는 푸놈펜에서 태식과 계속 접촉하며 추가 정보를 수집했다. 태식은 조직의 중간 관리자 중 한 명인 재윤을 소개하겠다고 제안했다. 재윤은 본부장급으로 전체 운영을 총괄하는 인물 중 하나였다. 태식은 재윤이 최근 자금 배분 문제로 상부와 갈등을 겪고 있다고 했다. 만약 재윤을 포섭할 수 있다면 조직의 최상층부까지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했다. 지우는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다. 태식이 재윤에게 새로운 투자자를 소개한다는 명목으로 만남을 주선했다. 재윤은 의심했지만 태식을 믿고 만남에 응했다. 약속 장소는 푸놈펜 중심가의 고급 호텔 라운지였다. 지우는 사업가 행세를 철저히 준비했다. 명함과 서류도 위조해 가져갔다. 재윤은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태도는 자신감 넘쳤다. 그는 지훈을 날카로운 눈으로 살폈다. 지훈은 침착하게 자기소개를 했다. 한국에서 투자 사업을 하고 있으며 해외 시장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재윤은 몇 가지 질문을 던졌고 지훈은 준비한 답변을 자연스럽게 내놨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재윤은 조직의 사업 모델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물론 겉으로는 정상적인 투자 컨설팅 회사처럼 포장했다.
하지만 지우는 그 이면을 알고 있었다. 재윤은 지훈에게 투자 제안을 했다. 큰 수익을 보장한다며 수억 원의 투자를 유도했다. 지훈은 관심 있는 척하며 시간을 끌었다. 며칠 후 두 번째 만남이 있었다. 이번에는 재윤이 더 구체적인 제안을 가져왔다. 투자 계약서와 수익 시뮬레이션 자료였다. 지훈은 서류를 검토하는 척하며 질문을 던졌다. 자금은 어디로 흘러가는지, 실제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 재윤은 조심스럽게 답변했지만 일부 정보를 흘렸다. 지훈은 그 정보를 머릿속에 기록했다. 하지만 세 번째 만남에서 상황은 급변했다. 약속 장소는 외곽의 한 창고였다. 재윤이 더 큰 규모의 투자 시설을 보여주겠다며 장소를 변경한 것이었다. 지훈은 불안했지만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속혼에게 위치를 알리고 만약을 대비해 녹음 장치를 준비했다. 창고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달랐다. 재윤과 함께 세 명의 남자가 더 있었다. 모두 덩치가 크고 눈빛이 날카로웠다. 지훈은 위기를 감지했다. 재윤은 차갑게 말했다. 지훈이 수사관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태식이 배신했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했다. 지훈은 순간 태식을 떠올렸다. 혹시 태식이 이중 스파이였을까? 재윤은 지훈을 협박했다. 이곳은 캄보디아이고 한국 경찰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이라고 했다. 조용히 사라질 수도 있다고 위협했다. 남자들이 지훈에게 다가왔다. 지훈은 대항했지만 숫자에서 밀렸다. 폭행이 시작됐다. 주먹과 발길질이 쏟아졌다. 지훈은 쓰러졌고 의식이 흐려졌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지훈이 깨어났을 때는 어둠 속이었다. 손발이 묶여 있었고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다. 주변을 살피니 창고 한 구석이었다. 지훈은 필사적으로 생각했다. 속혼에게 위치를 알렸으니 구조가 올 수도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었다. 몇 시간 후 문이 열렸다. 재윤이 들어왔다. 그는 지훈 앞에 쪼그리고 앉아 말했다. 지훈을 죽이지는 않겠지만 경고는 확실히 하겠다고 했다. 지훈의 여권과 휴대폰을 빼앗고 다시는 조직을 추적하지 말라고 협박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했다. 다음 날 새벽 지훈은 도로변에 버려진 채 발견됐다. 속혼이 경찰과 함께 찾아냈다. 지훈은 온몸이 멍들고 갈비뼈가 부러진 상태였다. 병원으로 후송됐고 응급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하지만 정신적 충격은 컸다. 병원 침대에 누워 지훈은 자신의 무력함을 느꼈다. 조직은 생각보다 훨씬 치밀하고 잔인했다. 개인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곳에서 지훈은 그저 한 명의 이방인에 불과했다. 태식의 안부도 걱정됐다. 혹시 태식도 화를 당한 건 아닐까? 며칠 후 태식의 소식이 들렸다. 그는 무사했다. 조직이 태식의 배신을 알아챘지만 태식은 미리 한국 대사관으로 피신해 있었다. 지훈의 정보를 받고 속혼이 태식을 보호한 것이었다. 태식은 곧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다. 지훈은 안도했다. 최소한 태식은 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건 해결은 요원했다. 재윤과 조직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었고 흔적을 더욱 철저히 감췄다. 지훈은 병원에서 퇴원한 후 한국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받았다. 더 이상 개인 행동은 위험하다고 했다. 지훈은 고민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민영과 다른 피해자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었다. 지훈은 포기할 수 없었다. 지훈의 사건은 한국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수사관이 해외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됐다. 여론은 들끓었고 정부는 강력한 대응을 약속했다. 외교부는 캄보디아 정부에 공식 항의를 했고 범죄 조직 소탕을 위한 공조수사를 강력히 요청했다. 캄보디아 정부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국제적인 압력이 커지자 푸놈펜 경찰청은 특별팀을 구성했다. 한국 경찰과 합동 수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금융감독원도 결제 대행 업체에 대한 조사를 강화했고
관련 계좌를 동결시켰다. 국제형사경찰기구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지우는 회복 후 다시 푸놈펜으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한국에서 파견된 전담 수사팀 5명이 함께했다. 팀장은 베테랑 수사관 상철이었다. 상철은 20년 넘게 국제범죄를 다뤄온 전문가였다. 팀은 캄보디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며 작전을 계획했다. 태식이 제공한 정보와 지훈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직의 서버 위치를 특정했다. 서버는 푸놈펜 외곽의 한 데이터 센터에 있었다. 또한 조직의 사무실 위치도 재확인했다. 이제 남은 것은 동시급습이었다. 서버와 사무실을 동시에 제압해 증거를 확보하고 관계자들을 체포하는 것이었다. 작전일은 일주일 후로 정해졌다. 그 사이 팀은 철저히 준비했다. 사무실의 구조를 파악하고 출입 동선을 분석했다. 상담원들의 근무 시간과 관리자들의 이동 패턴도 조사했다. 캄보디아 경찰은 무장 병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조직이 저항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전 사흘 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조직이 움직임을 감지한 것이었다. 한국의 피해자 중 한 명에게 협박 메시지가 왔다. 수진이었다. 유튜브 방송을 중단하고 경찰 조사에 협조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만약 따르지 않으면 가족에게 해를 입힐 수 있다고 위협했다. 수진은 두려웠지만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한국 경찰은 수진의 집에 경호를 배치했고 가족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다. 동시에 푸놈펜의 수사팀에 급히 연락했다. 조직이 경계태세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으니 작전을 앞당기라고 했다. 지훈과 상철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작전을 다음 날로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준비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캄보디아 경찰도 동의했고 병력 배치를 서둘렀다. 작전 당일 새벽 5시 두 팀이 동시에 움직였다. 한 팀은 데이터 센터로, 다른 팀은 사무실로 향했다. 지훈은 사무실 팀에 합류했다. 건물에 도착하자 경찰이 먼저 진입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자 놀란 경비원이 저항했지만 곧 제압됐다. 7층 사무실로 올라갔다. 문이 잠겨 있었지만 경찰이 강제로 열었다. 안은 혼란스러웠다. 수십 명의 상담원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고 관리자들이 서둘러 서류를 치우고 있었다. 경찰은 모두를 제지하고 현장을 통제했다. 지훈은 재윤을 찾았다. 하지만 재윤은 보이지 않았다. 다른 관리자 2명은 체포됐지만 핵심 인물들은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 지훈은 분했지만 일단 증거 확보에 집중했다. 컴퓨터와 서류, 휴대폰을 압수했다. 상담원들은 모두 연행됐고 조사를 받게 됐다. 데이터 센터 팀도 성공적으로 서버를 압수했다. 조직이 사용하던 모든 데이터가 그 안에 있었다. 피해자 명단, 송금 내역, 내부 대화 기록. 방대한 증거였다. 이제 분석만 하면 조직의 전모를 밝힐 수 있었다. 하지만 작전은 완전한 성공은 아니었다. 재윤을 포함한 본부장급 인물 3명이 도주했다. 또한 최고 보스는 여전히 정체가 드러나지 않았다. 상담원 중 일부는 피해자이기도 했다. 그들은 협박과 강요에 못 이겨 이랬다고 진술했다. 지훈은 복잡한 심경이었다.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며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났다. 조직은 캄보디아뿐 아니라 태국, 베트남, 필리핀에도 거점을 두고 있었다. 각 거점은 독립적으로 운영됐지만 최상층부에서 통제됐다. 자금은 가상화폐로 세탁됐고 여러 나라를 거쳐 흐트러졌다. 추적이 극도로 어려운 구조였다. 그럼에도 작전은 조직에 큰 타격을 줬다. 푸놈펜 거점이 무너지면서 다른 거점들도 동요했다. 일부 상담원들이 탈출하기 시작했고 조직 내부에서 균열이 생겼다. 한국의 피해자들에게도 희망이 생겼다. 적어도 조직의 실체가 드러났고 일부 자금은 동결됐다. 작전 이후 한 달이 지났다. 한국과 캄보디아 양국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며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체포된 관리자 2명과 상담원 50여 명이 조사를 받았다. 일부는 범죄 사실을 인정했고 일부는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복잡한 판단을 내려야 했다. 하지만 핵심 인물들은 여전히 행방이 묘연했다. 재윤을 포함한 본부장급 3명은 캄보디아를 떠나 제3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됐다. 국제 수배령이 내려졌지만 잡히지 않았다. 최고 보스는 끝까지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다. 분석 결과 보스는 여러 겹의 대리인을 통해 지시를 내렸고 직접적인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자금 추적도 난관에 부딪혔다. 압수한 자료에서 거래 내역을 찾았지만 대부분 가상화폐로 전환됐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익명성이 높은 코인들로 세탁됐다. 자금은 여러 지갑을 거쳐 흩어졌고 최종 목적지를 특정하기 어려웠다. 전문가들이 블록체인을 분석했지만 완전히 추적하기는 불가능했다. 동결된 자금은 일부에 불과했다. 결제 대행 업체에 남아있던 5억 원 정도였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총 피해액은 30억 원이 넘었다. 회수율은 20%도 안 됐다. 피해자들은 좌절했다. 범인을 잡았지만 돈은 돌아오지 않았다. 법적 절차도 복잡했다. 국제범죄라 관할권 문제가 얽혀 있었고 배상 절차도 명확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피해자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특별 상담 창구를 열었고 법률 지원도 제공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 민영은 결국 집을 팔아야 했다. 퇴직금을 잃고 생활비도 부족해진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아들은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취업을 준비했다. 피해자 모임은 계속 활동했다. 정부에 더 강력한 대책을 요구했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해외 금융 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확대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법안 통과에는 시간이 걸렸다. 당장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지우는 한국으로 돌아왔다. 푸놈펜에서의 경험은 그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몸은 회복됐지만 정신적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완전히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컸다. 지우는 상부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국제범죄의 심각성과 대응 체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개인 수사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가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철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국경을 넘는 범죄는 국경을 넘는 협력으로만 막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각국의 법률 체계가 다르고 이해관계도 복잡했다. 범죄자들은 이런 틈을 노리며 계속 진화하고 있었다. 몇 달 후 지우는 민영을 다시 만났다. 피해자 모임의 마지막 총회에서였다. 민영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강했다. 민영은 지훈에게 감사를 표했다. 비록 완전한 해결은 아니었지만 지훈의 노력이 없었다면 조직의 실체조차 밝혀지지 않았을 거라고 했다. 지훈은 민영에게 사과했다. 더 많이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다. 민영은 고개를 저었다. 지훈이 최선을 다한 것을 알고 있다고 이제는 자신들이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민영은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계속 싸울 것이라고 했다. 법이 바뀔 때까지,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총회가 끝나고 지훈은 혼자 거리를 걸었다. 가을 저녁의 서울은 조용했다. 지훈의 휴대폰에 알림이 떴다. SNS 광고였다. 해외 주식 고수익 보장.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라는 문구가 선명했다. 지훈은 씁쓸하게 웃었다. 범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새로운 수법으로 새로운 피해자를 찾아 지훈은 광고를 신고했다. 하지만 알고 있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범죄 조직은 끝없이 진화하고 국가의 대응은 항상 한 발 늦었다. 피해자 개인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었다. 지훈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이지 않는 도시의 밤하늘이었다. 비행기 한 대가 하늘을 가로질렀다. 어디론가 떠나는 사람들, 어디론가 도착하는 사람들.
국경은 사람들에게는 장벽이지만 범죄에게는 도피처였다. 지우는 다짐했다. 계속 싸우겠다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다. 이 싸움은 자신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부, 국제사회, 그리고 개개인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협력해야만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는 것을. 지우는 발걸음을 옮겼다. 내일도 그는 출근할 것이고 새로운 사건을 만날 것이었다. 끝나지 않는 전쟁이지만 누군가는 싸워야 했다. 지우는 그 길을 선택한 사람이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